예, 여러분, 이어서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음, 여러분이 앞선 시간에 우리가 이제 30년 전쟁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 로마 제국으로 조금 갔었죠. 오른쪽으로. 자, 오늘은 이제 그 지역에서 발생된 일종의 절대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서유럽 절대왕정은 이미 다 했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영국, 프랑스까지 루이 14세까지 이미 다뤘습니다. 자, 오늘부터 봐야 될 절대왕들은 사실은 왕권이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에서 절대군주임에는 틀림없으나 시기적으로 좀 늦습니다. 한 100년 정도 서유럽과는 다르게 동유럽적,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이런 지역의 군주들을 볼 건데, 이 군주들을 그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던 시기는 거의 17세기, 18세기입니다. 앞에가 우리가 15세기, 16세기라면 좀 시기적으로 뒤에 있는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정도가 딱 중간 17세기에 루이 14세 시대이고요. 그 이후에 좀 이제 발생했던 군주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서 이쪽 지역은 좀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이제 동유럽의 절대 군주들을 뭐라 부르냐 하면 계몽군주라고 부릅니다. 자, 왜 계몽군주라고 부르느냐? 이 시기에는 이제 사상이 바뀌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아마 셈이 절대왕정 첫 시간에 그 네 가지 특성을 이야기할 때 절대군주의 특징은 왕권 신수들이다.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죠.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는 그게 잘 안 먹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적인 생각들이 막 등장할 때거든요. 자,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홉스도 공부할 것이고, 존 로크도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몽사상도 공부할 것이고, 루소도 공부를 할 것인데, 그 소위 이 모든 사상을 통칭한다면, 이제 그야말로 예전에 우리가 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왕이 모든 것을 신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상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만큼 깨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이 주권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민주적 생각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요 시기의 군주들은 예전처럼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또 왕의 권한 신업도 받았으니까 찍소리도 하지 말고 날 따라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뭔가를 개혁해내고, 나는 훌륭한 군주야. 나는 계몽군주야. 나는 좀, 내 맘대로 하잖아. 난 민주적 군주야. 이런 것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형태로 군주제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앙 집권하는 했지만 상당히 뭐 민심을 돌보는 듯한, 그리고 개혁적 정책을 하는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계몽전제군주, 계몽절대군주 이렇게 통칭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동유럽의 군주들은 거의 다 계몽군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부분에 있는 지미국 국가다 이런 것까지는 계몽군주가 아닌 거죠. 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 가장 대표적인 계몽군주이고요. 오스트리아의 요셉 2세, 뭐 여기는 에카테리나도 저기 뭐죠, 마리아 테레지아도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예카테리나 2세나 그 앞에 있었던 표트리 대제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계몽절대군주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군주들은 뭐랄까요, 개혁의 주체가 그 위로부터 하는 개혁이긴 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개혁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왕이 주도를 하는 거죠. 이 개혁을 아래에서부터 주도했다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군주가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하게 되는 조세, 법률 이런 거 뭐 개정하고, 고문이나 사형을 금지하고, 또 뭐 법을 바꾸고, 교육을 개혁하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너그러운 태도를 이제 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군주들을 보시면 이 군주들은 예전에 내 맘대로 할래 군주하고는 다르구나, 상당히 좀 많이 깨어 있는 군주구나, 좋은 군주구나, 이런 인상을 받으실 겁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정말 좋은 군주인지 이런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시 얘기했던 나라 신성 로마 제국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베스팔렌 조약 지난 시간 얘기했었죠. 그 조약 이후에 여러분 이제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고,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오스트리아 이 지역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영토가 많은 국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가장 강력한 국가, 우리가 신성 로마 제국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분열되어 있잖아요.
조각보처럼 여러 개의 공국들로 분열되어 있는 곳이고 이게 나중에 통일되는 게 19세기 가서 통일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공국으로 작센, 브란덴부르크, 뭐 여러분 뭐 여러 바이에른, 뭐 휘센, 뭐 여러분이 보헤미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뭐 등등등 여러 개의 국가로 이제 연합된 국가인데 여기서 가장 강력한 국가는 오스트리아입니다. 그죠? 이 나라가 주로 신성로마 제국 황제를 굉장히 오래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지역 전체를 통과하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오스트리아를 능가할 수 있는 라이벌이 등장한다. 이 말이죠. 이 지역에서. 언제? 17세기예요. 17세기는 이 지역은 전쟁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17세기 전반기에 1618년부터 1648년까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죠. 30년 전쟁. 그 30년 전쟁 속에서도 여러분 한 나라가 좀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나라냐? 위쪽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보라색. 자, 브란덴부르크, 프러시아라는 나라입니다. 브란덴부르크 있고 옆에 프러시아 따로 있네요. 예, 원래는 브란덴부르크였다가 프러시아라는 지역, 오른쪽에 있는 지역을 개간을 통해서 병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뭐라 부른다? 그냥 프로이센이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이 프로이센이란 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이센이 성장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계몽군주가 등장할 거거든요. 자, 프로이센은 자 보실까요? 30년 전쟁 속에서 이제 북부 지역에 아까 여러분이 지도상으로 보시면 이게 북쪽이니까 지금 베를린 지역 있죠. 오늘날 독일의 수도 그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이센이란 나라가 성장한다. 자, 이 지역은 누가 지배했느냐? 예, 가문이 있습니다. 이 집은 호헨졸레른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좀 어렵나요? 호헨졸레른이라는 가문이 이 지역을 지배했는데 원래 이 집안은 스위스의 소영주, 그렇게 큰 영주는 아니었는데 15세기 초에 이제 브란덴부르크의 백작으로 임명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왕으로부터 그쪽의 백작 지역으로 봉을 받아서 브란덴부르크 백작령 이렇게 됐습니다. 이 집안은 사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루터 할 때도 얘기했지만 선제후 집안입니다. 뭐 그러니까 왕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강력한 군주 국가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브란덴부르크 지역의 군주는 선제후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 베를린을 비롯한 북독일 지역에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서서히 성장을 했고 이 가문이 16세기에 사실 옆에 있던 프로이센까지 그러니까 프러시아를 다 먹어서 결국 이게 통일이 된 게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 그냥 우리가 줄여서 프로이센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토적으로는 굉장히 오른쪽으로 확장이 되는 그런 국가죠. 자, 여기 이 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왕들이 있는데 자, 오늘은 지금 2명만 잠깐 얘기를 할게요. 프로이센을 강국으로 만든 지도자 한 명만 얘기할까요? 지금 시간이 좀 없나요? 그래서 프리드리 비렐름 선제후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선제후입니다. 아직 황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1640년부터 1688년까지 이 시기가 대체로 루이 14세 초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30년 동안 전쟁 동안 영토 확장을 상당히 시도했고 프리드리 비렐름 선제후는 굉장히 그 강력한 군대를 확장시킨 인물입니다. 프로이센이 군사 강국이 되게끔 만들었던 인물이고 또 중앙집권화를 굉장히 달성해서 뭐랄까 모든 행정조직을 위에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중앙집권화, 우리가 절대왕정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비군 이게 굉장히 강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그노들을 굉장히 수용해서 위그노는 다른 나라에서 막 내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랑스에 쫓겨난 위그노들을 다 수용해서 산업 발전을 도모했던 그래서 초기에 가장 강력한 그 뭐랄까 프로이센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프리드리 비렐름 선제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의 자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